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평범한 40대 주부예요. 대한민국이 정치 이슈로 한참 사회가 들썩이지만 정치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부가 정치판에 기웃거렸다가 선거에 떨어져서 시댁이 풍비박산 났더랬죠. 선거 한번 치니까 한마디로 개털이 되더라고요. 그것도 돈 많은 사람들이나 해야 하나 봐요. 우리 시부는 시모 처갓돈만 믿고 도전해 본 거였어요. 시부는 가난한 집 장손이었고 시모는 그래도 좀 사는 집 딸이었다고 해요. 게다가 시모는 교사 생활을 계속했었기에 월급이며 은퇴 후 연금도 따박따박 나오는 상태였죠. 시부는 그래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만약 선거에 당선이 되어 정치인이 되었다면 참 잘했을 양반인데 그 운은 없었나 봐요. 전 엄마 아빠 존재를 아예 모른 채로 아기 때 고아원 앞에 버려졌거든요. 그래서 쭉 고아원에서 자라왔죠. 시댁 식구들이 그 고아원에 봉사활동 왔을 때 처음 만났어요. 다른 정치인들이나 사회적 신분 높으신 분들이 많이 오고 가던 고아원이었는데 다들 한 20분 사진만 찍고 가는 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시부는 달랐어요. 하루 종일을 투자하여 진심을 다해 봉사하고 가더군요. 그때 시부와 큰아들은 굳은 일도 열심히 하고 시모와 작은아들은 한 척만 하고 마당 벤치에서 노가리나 까고 있더라고요. 그때 딱 알아봤죠. 원래 사람은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존재잖아요. 그렇게 남 눈치나 슬슬 보면서 귀찮아하고 봉사활동도 제대로 안 하는 시모와 작은아들의 인성은 불보듯 뻔하죠 뭐. 하지만 열과 성을 다하는 시부와 큰아들은 참 진실돼 보였어요. 고아원에 사는 입장으로 고맙더군요. 게다가 시부는 고아원 고등학교 방의 방장을 맡았던 제게 물심양면으로 후원도 해줬어요. 제게 시부는 키다리 아저씨나 다름없었어요. 결혼 전부터 존경하는 분이었기에 정말 아버지처럼 여겼어요. 결혼 후 세월이 흘러 시부가 치매에 걸려 벽에 똥칠할 때도 다 치워드렸어요. 자식들이나 동서, 시모조차 더럽고 힘든 뒷바라지 안 하려 할 때 제가 나서서 내 아버지처럼 수발 다 들었어요. 시모나 동서, 시동생은 정말 독하고 나쁜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아버지고 가족인데도 그냥 외면해버리더군요. 특히 결혼할 때부터 반대가 극심했던 시모는 결혼 생활 중에도 절 싫어했어요. 제가 고아원 출신의 근본 없는 여자라면서 말이죠. 국문학과 석박사 출신으로 대학 강사를 띄고 있던 동서만 예뻐하더군요. 아직 시간 강사에 불과하고 교수가 될 길은 요원한 동서였지만 우리 강교수 하면서 호칭에 꼭 교수자를 붙이더라고요. 원래부터도 싸가지가 바가지였던 동서는 시댁 식구들의 예쁨에 더욱 싸가지가 없어졌어요. 형님인 저를 버러지 취급했어요. 우리는 시부와 시모의 뜻대로 한 지붕 세 가족으로 동서네와 모두 함께 살았거든요. 지금은 모두 분가하여 각자의 집에 살고 있지만 그땐 진짜 그 집이 너무 싫었죠. 시장 보고 그 집에 들어가려고 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 마냥 발길이 안 떨어지더군요. 그 집에서는 마치 계급이 제인 것 마냥 저를 하층민 취급했어요. 친절했던 시부와 남편만 믿고 그나마 계속 살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변하지 않을 것만 같던 시모의 태도가 그래도 어느 한순간 결정적인 포인트로 인해 바뀌더군요. 그게 어떤 포인트였는지 궁금하시죠? 제가 사연살롱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리려 해요. 시댁에서 겪었던 일들뿐 아니라 제가 살아왔던 발자취 모두 말이죠. 결론적으로 지금은 매우 부유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고초를 겪었는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아마 혀를 내두르실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 볼게요. 제가 요즘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일은
바로 내 친엄마 아빠를 찾는 일이에요. 저를 낳아주신 혈육 말이죠. 그런데 고아원에 정식으로 맡겨진 것도 아니고 추운 겨울날 사과 상자 안에 이불로 꽁꽁 싸매져서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 서류도 없고 심지어 제가 언제 태어났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그저 고아원에 버려진 날을 생일로 정해서 아직도 가족들과 케이크 놓고 생일 축하는 하고 있어요. 그런데 생일 축하합니다 하고 우리 아이가 노래를 불러줄 때마다 내 가슴에선 피눈물이 흘러요. 우리 엄마 아빠는 뭐 하시는 분이었으며 어떻게 생겼을까? 사진 한 장이라도 포대기 속에 넣어서 버려졌다면 그 사진을 보물처럼 여기며 상상이라도 해볼 텐데 아직까지 제가 성숙하지 않나 봐요. 엄마 아빠에 대한 원망스러운 마음이 가시질 않네요. 하지만 실제로 만나게 되면 전혀 원망스러운 내색을 안 하고 잘해드릴 자신 있는데 너무 절실하네요. 고아원 동기 중 한 명도 친부모님을 찾은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를 보니 나도 언젠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분께서 제게 응원의 말 한마디 해주세요. 그토록 그리워하던 엄마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죠. 생계를 신경 쓰지 않고 부모 찾는 일에 매진할 수 있는 건 생활에 여유가 생겨서예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갑자기 많이 생겨서 제가 더 이상 맞벌이를 하지 않아도 됐고 심지어 집안일을 해주는 가사 도우미도 쓸 수 있게 됐거든요. 경제적 여유가 생기니 마음의 여유까지 덩달아 가질 수 있게 되네요. 살면서 돈이 최고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돈이 있으니 참 좋은 것 같아요. 전 고아원에서도 부지런히 살았던 것 같아요. 공부를 엄청나게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함께 사는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허드렛 일도 마다하지 않았죠. 고아원에서 시댁 식구들을 처음 만났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볼게요. 그날도 정치판을 기웃거리는 어떤 분이 오셨다기에 또 사진만 찍고 가나보다 했어요. 그런데 그 아저씨는 다르더군요. 무려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종일 시간을 투자하여 온갖 굳은 일을 묵묵히 다 하고 가셨어요. 그렇게 일을 같이 하면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제게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죠. 경주 맞지? 저번에 왔을 때도 같이 생활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마치 엄마처럼 살뜰히 챙기더니 오늘도 열심히구나. 내가 다 고맙구나. 몇 살이니? 칭찬 감사합니다, 아저씨. 전 고1이에요. 다들 엄마가 없고 선생님은 늘 바쁘시니 웬만하면 제가 친구들 다 챙겨주려고 노력해요. 아, 고1이야? 저기 저쪽에서 사과 갖고 있는 남자아이 보이지? 저 친구가 내 큰아들인데 경주랑 동갑이구나. 이름은 박수찬이야. 가서 우리 수찬이 좀 도와주겠니? 앞으로 여기 봉사활동 가끔 올 텐데 서로 친해지면 좋지 뭐. 저는 아저씨 말대로 박수찬이라는 아저씨 큰아들을 돕기 위해 조리실로 왔어요. 수찬이는 제게 존댓말을 쓰더군요. 사과 깎는 거 도와줘서 고마워요. 야, 진짜 예쁘게 잘 깎으시네요. 워낙 많은 양이라 저 혼자는 힘들었는데. 수찬이는 아저씨와 똑같이 생겼더군요. 심지어 너털웃음 짓는 것도 비슷했어요. 난 김경주라고 해. 수찬이 너도 고1이라며. 너희 아버지한테 들었어. 서로 동갑끼리 존댓말하지 말고 말 놓자. 앞으로도 가끔 올 거라며? 여긴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 내가 많이 도와줄게. 고아원 봉사활동이 너무 힘들면 계속 안 올까 봐. 그게 무슨 소리야. 경주 널 보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자주 와야겠다. 사람 좋은 너털웃음을 짓던 수찬이는 그 이후에도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봉사활동을 꼬박꼬박 왔어요. 그럴 때마다 점점 가까워졌어요. 가족들과 함께 왔었는데 수찬이의 엄마와 남동생은 영 아니올시다였어요. 억지로 끌려온 듯한 모습은 여타 다른 봉사자들과 다름없었는데 거기에 더해 고아원 아이들을 버러지 취급했어요. 아, 고아원 냄새. 이거 비싼 옷인데 내 옷에 냄새 배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아, 짜증나. 남편만 아니었으면 이런 데 오지도 않는 건데. 야,
너 머리 나한테 기대지 마렴. 네 머리에 이 있는 거 아니야? 옮으면 어떡해? 머리 저리 치우라고. 전 고아원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생을 거지 취급하며 저딴 식으로 말하던 수찬이 엄마를 두고만 볼 수는 없었어요. 고아원 아이들은 내 친가족, 내 친동생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아줌마, 여기 오기 싫으면 앞으로 오지 마세요. 괜히 억지로 와서는 하기 싫은 봉사활동 하는 척하면서 사진이나 찍고 가려고 그러죠? 왜 가만히 있는 내 동생 건드려요? 우린 거지가 아니에요. 아줌마도 왕비가 아니고요. 뭐? 이 조그만 게 어디서 어른한테 대들고 지랄이야? 역시 애미애비 없는 티를 팍팍 내는구만. 이래서 사람은 가정교육을 잘 받아야 하는데 뭐 여기가 인간 사육장이나 다름없지. 교육은 무슨 교육을 받겠어. 아, 무식한 거 상대해봤자 내 입만 아프지. 너 꺼져. 아줌마나 꺼져요. 여기가 무슨 동문원인 줄 알아요? 진짜 어이가 없네. 전 끝까지 눈을 희번뜩거리며 바른 말을 해댔어요. 그 아줌마는 제게 손찌검까지 하려 팔을 높이 들었고 그 순간 수찬이와 수찬이 아빠가 와서 둘을 뜯어 말렸어요. 아우, 수찬 엄마, 얼른 집에 갑시다. 당신 같은 여편네한테 무슨 봉사활동을 기대하겠어? 자자, 내 평판 안 좋아지기 전에 얼른 핸드백 들고 가자고. 수찬이와 수찬이 아빠는 그 후로 고아원에 발길을 끊었어요. 돌리는 풍월에 의하면 수찬이 아빠가 벌써 몇 번째 선거에 나가서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사진만 찍고 쌩하니 가버리던 다른 정치 지망생들과는 달랐는데 내심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수찬이도 가끔 보고 싶더군요. 하지만 연락처도 몰랐으니 서서히 기억 속에서 지우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립해서 나가야 할 시기가 다가왔어요. 돈이 없는 상태에서 막상 고아원을 떠나려니 두렵기까지 하고 잠이 안 오더군요. 다른 고3들은 수능 걱정과 대학 걱정을 했겠지만 전 일단 숙식 걱정이 먼저였어요. 그런데 딱 그 찰나에 고아원 원장님께서 독립하는 고3 학생들 셋을 부르셨어요. 얘들아, 너희 박지영님이라고 알지? 1, 2년 전에 봉사활동 오셔서 정말 열과 성을 다해주셨던 분 말이야. 그분이 이번에 독립해야 하는 고3 학생들 3명한테 나눠주라며 900만 원을 지원해 주셨어. 그분이 계속 선거에서 떨어지셔서 지금 경제적 여유가 없으시다고 들었는데 9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니? 한 사람당 300만 원씩 줄 테니 고시원 보증금 정도로는 충분할 것 같아. 아껴서 요긴하게 쓰도록 해. 저 또한 자립지원금에 300만 원을 더 받고는 진짜 눈물나게 고마웠어요. 감사 인사를 하러 전화번호를 물어 아저씨 댁에 전화를 드리는데 수찬이가 받더군요. 너 경주 맞지? 목소리만 들어도 알겠다. 정말 오랜만이야. 나한테 전화한 거지. 내가 수능 끝나고 꼭 한번 고아원으로 찾아갈게. 너무 보고 싶었어, 경주야. 아, 실은 너희 아버지가 이번에 독립해서 나가야 하는 친구들 3명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셨어. 나 포함해서 말이야. 너무 감사해서 인사드리러 전화한 거야. 잘 지내지? 수능 준비로 인해 바쁘겠구나. 시험 얼마 안 남았으니 꼭 잘 보길 바래. 하고는 말을 이어가려 하는데 옆에서 수찬이 엄마가 전화기를 확 낚아채서 소리를 질렀어요. 야, 너 예전에 고아원에서 나한테 덤빈 그 기집애니? 너 우리 집에 왜 전화했어? 이 싸가지 없는 년이 이젠 우리 큰아들 꼬시라고 전화한 거야? 우리 수찬이 수능 며칠 남지도 않았는데 괜시리 마음 흔들어 놓지 마라. 넌 돈 없어서 수능도 못 보지? 이런 쓸데없는 전화할 시간에 나가서 돈 한 푼이라도 벌으란 말이야. 거지 같은 것. 그리고는 전화를 뚝 끊어버렸어요. 전 수찬이를 꼬시라고 전화한 것도 아니고 그저 수찬이 아빠에게 감사히 인사를 전하려던 건데 된 돈 욕만 듣고 끊으니 그냥 눈물이 났어요. 다시 전화를 걸어 나도 그 아줌마한테 욕 한 바가지를 퍼부을까도 생각했지만 참았어요. 어차피 다시는 안 볼 사이일 테니 말이죠. 하지만
나 대신 날 위해 싸워줄 가족 한 명 없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그날 밤 참으로 서럽게 울었네요. 그렇게 또 5, 6년이 지나고 전 닥치는 대로 알바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어요. 아니,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허리띠 졸라매고 안 쓰고 통장에 차곡차곡 모으다 보니 돈이 꽤 쌓이더군요. 하루에 5시간 이상 자지 않고 알바를 3, 4개씩 하다 보니 7천만 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있었어요. 그 잔액을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렀죠. 그 통장이 내 가족이자 친구였어요. 1억을 모으는 것을 목표로 그날도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남자 옷가게에서 일했는데 제 키가 169에 몸무게가 49kg이었으니 외모 보고 예쁘다며 남자 손님들이 많이 찾아줬어요. 단골도 많아지고 매출도 늘어나자 가게 주인이 시급도 올려줘서 기쁜 마음에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하루는 누가 옷 정리하는 제 팔을 꽉 붙잡더군요. 경주야, 경주 맞지? 널 찾으라고 진짜 노력 많이 했는데 고아원에서도 이제 너의 핸드폰 번호를 모른다고 하셔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어. 우리 집 아직 집 전화 있는데 전화 좀 해주지 그랬어. 네 전화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그 남자는 바로 수찬이었어요. 고등학교 때의 모습하고는 좀 다르게 남자다워졌더군요. 수찬이는 거의 울먹이며 절 보고 반가워했어요. 수찬아, 정말 반갑다. 그때 너희 어머니께 한 소리 듣고는 무서워서 전화 못하겠더라고. 이제 대학 졸업했어? 벌써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 기억만 한 줄 알아? 널 너무 만나고 싶었고 이야기 나누고 또 안고 싶었어. 에이, 다시 너와 헤어지게 될까봐 그냥 여기서 말해야겠다. 널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아하고 있었어. 그동안 나 사는 것도 바쁘고 연락처도 모르고 해서 고백을 못하고 있었지만 한순간도 널 잊은 적 없어. 다시는 내 곁을 떠나지 말아줘. 어서 핸드폰 번호 알려줘. 끝까지 널 놓지 않을 거야. 5, 6년 만에 처음 만나서 제 팔을 부여잡고는 대뜸 사랑 고백을 하는 수찬이가 귀여웠어요. 옛날 그 순수한 마음이 여전하구나 싶었죠. 뭐 그날부로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둘 다 성인이었기에 더 이상 수찬이 부모님 간섭 안 받고 핸드폰으로 연락하면서 다소 자유롭게 연애를 할 수 있었죠. 우린 서로 지난 몇 년간 있었던 일들을 공유했어요. 남친 집안에는 참으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있었더군요. 우리 아빠는 그 후로도 정치에 도전했지만 번번이 미끄러지셨지. 그렇게 선거판에 쓴 돈만 수십억이야. 그래도 좀 잘 살던 외갓집에서 끌어오던 돈도 다 떨어지고 교사인 우리 엄마 월급으로 생활해야 했어. 나와 내 남동생은 대학 졸업 후 유학까지 꿈꾸고 있었는데 다 물거품이 됐고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 중이야. 남동생은 대기업 쪽 취업을 생각하는 것 같아. 집에 대출도 얼마나 많은 줄 몰라. 그거 갚으려면 몇십 년도 더 걸릴 것 같아. 참으로 막막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는데 그래도 경주 널 만나게 되니 마치 한 줄기 빛을 얻은 느낌이야. 넌 아마도 나보다 더욱 힘들게 살아왔겠지? 경주야, 우리 사귀게 된 지 얼마 되진 않았지만 내가 공무원 합격하면 우리 바로 결혼하자. 널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 웃기지만 고3 때 널 보는 순간 너 같은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 진짜 우습지? 지금은 너나 내 처지나 돈 없기로는 마찬가지이니 우리 엄마 아빠도 반대 못 하실 거야. 나 공무원 시험 준비 열심히 할게. 나만 믿고 따라와. 사귄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는데 결혼 이야기까지 듣게 되니 조금 당황했지만 남친은 그만큼 비장했어요. 그의 진지한 태도에 웃을 수도 없었고 그저 알았다고만 했어요. 그렇게 한 6개월쯤 지나고 남친은 전부터 준비해오던 9급 공무원에 합격했어요. 그리고 딱 3달 뒤 전 덜컥 혼전 임신을 해버렸어요. 그때 제 나이 27세였는데 뭐 엄청 빠른 나이는 아니었지만 남친 집안에 우리 교제마저도 비밀로 하고 있었거든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엄청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남친은 제 임신 사실에 행복해하며
자기 가족들한테 얘기를 다 해놨다고 하더군요. 걱정 마, 경주야. 내가 임신 사실까지 다 말해놨어. 우리 가족들 모두 축복해 줄 거야. 그 말만 믿고는 남친 집의 가족들을 찾아뵈러 갔는데 문을 열고 들어가려 하자 대뜸 남친 엄마가 제게 굵은 소금을 뿌려댔어요. 신발장에서부터 말이죠. 야, 너 고아 주제에 우리 수찬이한테 어떻게 꼬리를 쳤길래 결혼 얘기며 임신 얘기까지 나오게 해? 너 진짜 죽고 싶어? 임신 공격하면 다야? 뱃속에 애가 우리 수찬이 애인지 어떻게 증명할 건데? 다른 놈이면 어쩌려고 배부터 들이밀고 우리 집 들어오는 건데? 아, 열받아.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남친 엄마는 남친과 남친 아빠에 의해 안방으로 끌려갔어요. 그 상황 속에서 더 열받는 건 바로 굵은 소금 그릇을 들고 있던 남친의 남동생이었어요. 참네. 요즘 세상에 혼전 임신으로 남자를 꼬시다니. 술집에서 일하다가 온 꽃뱀 아닌가 몰라? 굵은 소금을 머리카락에서 털어내고 있던 저는 남친 남동생의 면상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어이, 수찬 씨 동생 박수철 씨 맞지? 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되게 실컷좋건 난 이 집안 큰 며느리로 들어올 거야. 초면에 형수될 사람한테 말이 좀 심하네? 얘를 밥 말아먹었나? 꽃뱀? 내일 시동생 될 사람이라 참고 있는 거지. 밖에서 만났으면 넌 되졌어. 제가 눈에 살기를 띠며 말하자 남친의 남동생은 슬금슬금 집 방으로 들어가더군요. 남친과 남친 아빠가 나와서 사과하며 절 반겨줬어요. 경주야, 정말 오랜만에 보는구나. 그래, 뱃속에 내 손주도 있다고? 넌 이제 누가 뭐래도 내 며느리다. 우리 마누라가 방금 한 짓은 용서해다오. 집은 누추하지만 어서 들어와서 소파에 편히 앉으렴. 상견례 아닌 상견례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예비 시모가 날 싫어하건 말건 뱃속에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고 있으니 저는 남친과 결혼해야만 했어요. 아주 큰 각오를 하고는 시댁에 입성했어요. 시모는 결혼식도 안 치러주더군요. 야, 너 그렇게 배불러서 무슨 웨딩드레스가 맞겠냐? 난 부끄러워서 결혼식에 누구 초대도 못하겠으니 화려한 결혼식이며 드레스 따윈 꿈도 꾸지 말아라. 아, 그동안 내가 뿌리고 다닌 축의금만 날린 거지 뭐. 집안에 고아 출신의 화상 하나가 들어와서 아주 쑥대밭을 만드는구나. 우리 집안이 대대로 얼마나 뼈대 있는 집안인데 고졸이라니. 아, 내 팔자야. 이토록 초반부터 구박을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시모와 잘 지내고 싶었어요. 어차피 평생 내 가족이 되어 같이 살 사람이었으니까요. 제가 고아로 오랜 시간 홀로 지내다 보니 사람의 정이 너무 그리웠어요. 제가 모은 돈으로 조그만 단칸방에서 따로 살 수도 있었지만 시모와 시부가 하란 대로 합가를 택했어요. 그리고 가혹한 시집살이가 시작이 되었죠. 딸아이를 낳았고 아이를 키우면서 파트타임으로 야간 편의점 알바도 병행해야 했어요. 남편 공무원 월급이 그리 많지 않았고 시댁 어른들도 빚 갚기에 바빴거든요. 시모와 시동생의 구박 속에서도 시부와 남편이 따뜻하게 보듬어줬고 내 편이 돼줬기에 숨쉬며 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눈에 가시 갔던 시동생은 대기업에 취업이 되었고 바로 대학 강사로 일하고 있던 여자를 데려와서 결혼하겠다더군요. 그 여자는 뱁새 눈에 아주 인상이 안 좋았어요. 국문학으로 국내 대학에서 석박사까지 밟았다던데 아직 시간 강사임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동서가 고학력자라며 너무 좋아했어요. 동서를 강교수 하며 예뻐했죠. 우리 둘째 아들하고 강교수가 스몰 웨딩을 한단다. 요즘 그게 유행이라며? 그쪽 집안이 나와 같이 학교 교사 집안이래. 참으로 격조 있는 사도를 만나서 다행이야. 큰아들 결혼할 땐 웬 근본 없는 꽃뱀 같은 애가 애까지 배워와서 결혼식도 못 치르고 아주 내 사회적 체면이 말이 아니었는데 말이야. 그래서 말인데 너는 그날 집에서 청소나 하고 있어라. 다들 배운 사람들만 있는데 큰 며느리가 고아원 출신이니 어쩌니 말 도는 거 원치 않는다. 잘 됐네. 가족들 없을 때 문 활짝 열고 대청소나 하고 있어. 어머니, 저도 그런 자리 안 가면 편해요.
근데 이유가 너무 기가 차고 웃기네요. 누가 들으면 어머님이 무슨 귀족 출신인 줄 알겠어요. 지금 시댁에 대출이 대체 얼마나 있나요? 빚 많은 것도 그쪽 사돈댁에서 아실란가 모르겠네요. 참네. 좋아요. 그럼 그날 남편한테 아기 맡기고 전 하루 여행이나 다녀올게요. 아니, 그 다음 날도 쭉 연휴이니 아예 3박 4일 저 혼자 여행 다녀올 테니 어머님이 밥 차리고 청소하고 다 해보세요. 저도 절대 지지 않았어요. 시모와 시동생이 절 깔보고 비아냥될 때마다 더 세게 받아쳐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구박이 좀 줄어들었죠. 그런데 이럴 수가. 동서로 들어온 여자가 아주 한술 더 뜨더라고요. 시동생이 결혼할 때쯤 우리는 24평 시댁 아파트에 다 함께 복작거리며 살고 있었는데 워낙에 인맥이 넓었던 시부의 지인으로부터 희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얘들아, 내 사업하는 친구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됐는데 65평 아파트를 아주 싼 전세로 우리한테 살라고 하더구나. 방이 무려 5개래. 우리 아들들이 결혼하면 다 같이 한 집에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이제야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구나. 둘째네도 신혼여행 마치면 합가해서 다 같이 살자꾸나. 시동생네는 정말 싫은 표정이었지만 시부의 뜻이니 한 지붕 세 가족이 되어 다 함께 살게 되었어요. 65평 아파트라니 정말 황홀했어요. 그저 희소식인 줄로만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스트레스가 시작되었죠. 집안 분위기를 파악한 동서 또한 절 깔보기 시작했거든요. 아니, 편의점 알바 정도 하는 주제에 무슨 큰일 하신다고 집안일을 이리도 방치하시나요, 형님? 전 무려 석박사까지 한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잡스러운 단순 노동을 해야 하나요? 어머님께 한번 여쭤볼까요? 누가 집안일을 해야 하는지요? 동서, 뭐 잘못 먹었어? 손님 형님한테 뭐? 편의점 알바 정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 그러는 동서는 뭐가 그리 모자라서 여태 교수가 못 되고 시간 강사 전전하고 계신가? 그거로 박사 교육까지 받았다는 사람이 한국말도 참 더럽게 하네. 내가 이 대가족 집안일을 다 하지 못하니 내가 가사 분담 해줄게. 동서도 퇴근하면 어느 정도는 도우도록 해. 강사라서 풀타임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면서 집안일은 뺀질뺀질 더럽게 안 하려고 하더군요. 진짜 얄미운 동서였어요. 게다가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갑자기 동서가 자기 방에서 소리를 꽥 질렀어요. 아, 누가 내 보석을 훔쳐간 거야. 저 포함 시댁 식구들이 동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동서가 절 보더니 삿대질을 하면서 도둑으로 모는 거 아니겠어요? 형님, 형님이 내 보석 세트를 훔쳐갔죠? 형님 말고 누가 그랬겠어요? 안 그래요? 이 도둑 같은 이라고 같은 집에 살면서 이럴 수가 있어요? 어서 내놔요. 내 보석 세트 어서 내놓으라고요. 뭐라고? 지금 누굴 도둑으로 몰아가는 거야? 난 평소에 장신구 하지도 않는 사람이야. 왜 생사람 잡고 난리야? 억울해 죽겠네 진짜. 전 진짜 억울했어요. 나갈 일이 편의점 야간 알바뿐인데 가뜩이나 평소에 싫어하는 동서로부터 이런 수모를 당하다니. 그것도 가족들 다 보는 데서 말이죠. 그때 시모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자수하더군요. 예, 강 교수야. 아, 내가 잠깐 빌려간 거다. 얘기를 하고 갖다 쓸 걸 그랬구나. 지금 바로 갖다 줄게. 기다려라. 전 동서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이었어요. 배째라는 식이더군요. 제가 왜 형님한테 사과를 해요? 잘못 파악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허. 정말 동서의 싸대기를 날려버리고 싶었으나 참았어요. 남편과 시부가 절 진심으로 위로를 해주며 동서를 혼내줬기 때문이에요. 작은 며느리야. 너 전후관계를 알아보지도 않고 생사람을 그렇게 잡으면 안 된다. 왜 손윗 형님한테 막말을 하니? 다시 한 번만 내 눈앞에 걸리면 그땐 진짜 혼날 줄 알아라. 알았냐? 이렇게 늘 내 편이던 시부의 정신이 점차 혼미해지기 시작했어요. 치매의 시초였죠. 밥을 방금 먹고도 돌아서면 밥 달라 하고 집도 못 찾아와서 경찰서에서 연락 오기 다반사였어요.
그렇게 총명하고 책 많이 읽어서 아는 것 많던 시부가 점점 바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시부를 존경했던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전 우리 딸을 돌보면서 시부의 뒷바라지까지 해야 했어요. 사회생활 은퇴하고 집에만 있던 시모도 은근히 치매 걸린 시부를 멀리 하더라고요. 아, 당신 바지에 똥 쌌어요? 온 집안에 이 냄새를 어쩔 거야? 난 비위가 약해서 못 치우겠다. 얘 큰며느리야. 네가 시아버지 것 좀 치워줘라. 그렇게 저한테 일을 시키고는 시모는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전 무진장 화가 났지만 멍한 눈으로 제 얼굴만 물끄러미 바라보던 시부가 너무 불쌍했어요. 어쩔 수 없이 시부의 대변 수발을 들어야 했죠. 그 후로도 시부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어 벽에 칠하는 수준까지 갔어요. 집안 가족들 존재를 까맣게 잊어버렸는데 딱 한 사람 저만 기억하더군요. 경주야, 경주야 어딨니? 이리 오려무나. 치매 걸린 시부는 늘 저만 찾았어요. 맨 처음엔 힘에 부쳤지만 지금까지 내 편이 되어주며 친아빠처럼 잘 대해줬던 시부의 마음이 떠올라 내 딸 뒷바라지 하듯이 시부를 살뜰히 챙겼어요. 집안일조차 제대로 하지 않던 동서는 치매 걸린 시부를 거슬떠 보지도 않았어요. 남편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직렬이라 늘 바빴고 시동생과 시모는 원래 나쁜 인성이었으니 자기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더군요. 전 최선을 다했지만 시부는 몇 년 만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시모가 같이 자기 싫다고 다른 방 차지하고 시부를 혼자 재우는 바람에 심장마비가 왔어도 심폐소생술 하나 해주는 사람 없이 쓸쓸히 돌아가시고 말았죠. 막상 아이처럼 챙겨줘야 할 시부가 돌아가시니 가슴이 뻥 뚫린 것 마냥 허전했어요. 내 친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처럼 슬펐어요. 그렇게 몇 년이 흐르고 원래도 신장이 안 좋았던 시모가 급기야 투석을 하기 시작했어요. 불쌍한 표정으로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소연했어요. 얘들아, 투석은 한 10년이 한계라고 하더라. 이애미가 그냥 죽게끔 내버려 둘 거니? 정말 면목 없지만 가족 중 신장이식을 받고 싶구나. 병원에서 검사라도 한번 받아봐 주겠니? 우리 부부와 동선의 부부 이렇게 4명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들 둘 다 시모한테 신장이식 수술을 해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시동생은 눈알이 빠르게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입을 삐죽거리며 그러더군요. 형, 나 못해. 나 어렸을 때부터 몸 약한 거 알고 있잖아. 내가 엄마한테 신장 주면 난 제명에 못 살 거야. 나도 애가 있고 가정했는데 내가 죽으면 내 마누라랑 아이는 어떡해. 형이 엄마한테 신장 이식 해드려. 형이 큰아들이잖아. 옆에서 듣고 있던 저는 열이 확 받더군요. 아니 도련님, 어머님이 막내 아들이랑 동서 예뻐해서 이것저것 챙겨줄 때 넙죽넙죽 받아먹을 때는 언제고 정작 어머님 필요할 땐 발을 빼요? 뭐 우리 남편은 싱글인가요? 가정, 직장, 아이, 와이프까지 다 있는 건 매한가지인데 왜 우리 남편만 신장이식 해드려야 하나요? 대체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고요? 시동생네 부부한테는 우리 남편은 신장이식 못 해드린다고 외치고 왔지만 정작 집에 와서 시모의 측은한 얼굴을 보니 큰아들인 남편 마음이 흔들렸나 봐요. 미안한데 헌엄마, 나 우리 엄마 신장이식 해드려도 될까? 남편이 넌지시 제게 물었어요. 전 엄마 없이 자랐기에 어떤 마음인지 정확히 알진 못했지만 내 입장이라도 내 엄마 신장이식 100번도 더 해드렸을 거예요. 그래요 여보, 잘 생각했어요. 어머님 더 악화되기 전에 얼른 이식수술 진행합시다. 그렇게 남편은 시모에게 본인 신장 한쪽을 이식해드렸어요. 나란히 같이 수술대에 누워 수술 준비를 하면서 두 모자는 펑펑 울더라고요. 옆에서 지켜보던 제게도 시모가 처음으로 따뜻한 말을 해줬어요. 정말 고맙고 또 고맙다. 경준이가 수천이 보고 얼른 신장이식 해주라고 했다며. 내가 이렇게 수술대에 누워보니 지난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는구나. 너한테 너무 모질게 대해서 미안하다.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어.
어려서부터 홀로 고되게 살아온 너를 너무 못되게 굴고 무시하고 타박했다. 시엠이 내가 인정하고 이렇게 잘못을 빌게. 내가 몸 회복만 되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태어날게. 앞으로 우리 큰며느리 진짜 잘해줄게. 시모로부터 그런 따스한 말, 사죄의 말은 처음 들어봤기에 엄청나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진심으로 제게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누그러졌죠. 어머님, 곧 수술 들어가셔야 할 분이 그렇게 울면 안 돼요. 얼른 진정하세요. 자식이 엄마한테 신장 이식 수술해주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요? 하도 투석을 많이 하셔서 어머님 얼굴도 까매지고 영 보기 싫어요. 우리 남편 깨끗한 신장 이식 받으시고 얼른 다시금 건강 회복하세요. 아버님까지 돌아가신 마당에 집안에 어른이 있어야죠. 어머님의 그 사과 제가 받아드릴게요. 저도 어머님께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렇게 수술을 앞두고 고부지간에 찐하게 화해를 했어요. 남편은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건강관리를 잘하던 사람이었기에 아마 신장도 좋은 컨디션이었나 봐요. 수술 후 남편과 시모 모두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어요. 동서는 시모가 큰며느리인 제게 잘해주는 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더욱더 투덜댔어요. 원래는 본인만 극진한 대우를 받다가 시모가 제게도 잘해주니 심통이 났나 봐요. 그러거나 말거나 한 지붕 세 가족 속에서 우리 아이와 동생의 아이까지 모두 복작복작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중대 발표를 했어요. 자, 다들 모였지? 이제 우리가 손녀 손자들도 태어나서 식구가 많이 늘었으니 다들 분가를 해도 될 때가 온 것 같다. 나도 나 혼자 자유롭게 살아보고 싶어. 신장 이식 수술 받고 건강이 좀 좋아지니 노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크다. 너희도 여지껏 내 눈치비 다 맞추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다. 특히 우리 큰며느리 하은애미가 정말 수고했어. 내 남편 치매 수발까지 들었으니 말 다 했지 뭐.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딨니? 나라에서 효부상을 세워줘도 시원찮지 암. 어쨌든 때마침 미국으로 이민 갔던 니들 시아버지 지인이 암 치료받으러 한국으로 돌아왔단다. 그래서 이 집을 좀 비워달래? 자, 다들 알아서 잘 살길 바란다. 말은 이렇게 해도 이 애미가 입 싹 씻지는 않을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일단 집을 나가라는 말은 분명했어요. 드디어 시댁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기분에 날아갈 것 같았어요. 그즈음 시모한테 사랑을 받는 며느리가 되다 보니 싸가지 없는 동서에게까지 친절해졌어요. 제 마음이 좀 유해지더군요. 동서네가 먼저 분가했는데 동서네 이사가는 날 남편과 함께 짐 정리를 도와주기로 했죠. 그런데 박스에서 웬 서류가 후두둑 떨어지더군요. 본의 아니게 그 서류의 내용을 보게 됐어요. 강남의 아주 유명한 아파트 계약서였어요. 거래금액 무려 25억짜리였죠. 동서를 붙잡고 물었어요. 동서, 지금 이 강남 아파트로 들어가려는 거야? 이거 뭐야?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언제 산 거야? 친정에서 돈 대주셨어? 친정은 무슨? 그 강남 아파트 어머님께서 우리한테 사준 지 오래된 거예요. 그동안 세만 주고 있었는데 드디어 들어가게 됐네요. 뭐? 25억짜리 아파트를 사주셨다고? 우리한텐 이런 방구도 없으셨는데 대체 언제? 왜? 어떻게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사주신 거지? 형님, 지금 무슨 취조예요? 저희 이삿짐 싸는 거 도와주기 싫으면 그냥 두세요.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전 밖에서 친구 모임을 하고 계시는 시모한테 당장 전화를 걸었어요. 다짜고짜 따지고 물었죠. 어머님, 이럴 수 있으세요? 어떻게 동선에만 25억짜리 강남 아파트를 사주실 수 있어요? 우린 지금 조그만 아파트 반전세로 들어가는 거 모르세요? 막말로 어머님한테 신장 준 사람 누구예요? 시아버지 치매 수발 들고 그런 사람이 누구냐고요? 우리 부부가 굳은 일 다 하고 자식 취급은 안 하신다 이거죠? 너무 섭섭하네요 정말. 아유 얘, 이 시애미가 입 싹 씻는다고 안 했잖니. 우리 큰아들을 내가 얼마나 아끼는데 너희 부부한테 줄 건 마련 안 했겠니? 한 5, 6년 전에 내가 친정으로부터 상속받아서 갖고 있던 천산이랑 땅이 그린벨트가 풀려서 대박이 났더랬지.
심지어 그쪽에 대기업이 들어와서 너도 나도 그 땅을 비싼 값에 사겠다고 난리더라. 그래서 아주 비싸게 팔고 현금으로 쥐고 있었다. 몇 년 전에 둘째네 강남 아파트 한 채 사주고 니네는 수익성 부동산으로 사주려고 발품 팔아서 시간 날 때마다 강남 빌딩 보러 다녔어. 얼마 전에 딱 마음에 드는 게 매물로 나왔더라. 그거 무려 100억짜리 빌딩이다 너. 월세가 한 달에 2,500만 원은 나온단다. 우리 큰아들이 공무원이라 월급이 적어서 살기 참 팍팍했지. 이제 원 없이 쓰고 살아라. 아껴서 똥 된다는 말 있지 않냐? 나중에 죽을 때 돈 이고지고 갈 것도 아니고 적당히 쓰면서 살 거라. 집은 니네가 알아서 고르도록 해라. 월세 모아서 사든지 아니면 일단 대출 받아서 사고 갚든지 마음대로 해. 쇳불도 당김에 빼라고 이따가 계약하도록 하자. 건물주인만 변하기 전에 얼른 도장이랑 신분증 갖고 나오도록 해. 속사포 같던 시모의 말 하나하나가 너무 놀라워서 심장이 배 밖으로 튀어나올 만큼 쿵덕거렸어요. 옆에서 다 듣고 있던 남편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더랬죠. 이렇게 해서 우린 무려 100억짜리 건물의 건물주가 되었어요. 물티슈 한 장 쓸 때마다 아까워서 티슈에 물 몇 방울 묻혀 쓰고 말까 고민하던 저였는데 이젠 아침 조식으로 뷔페도 자주 가고 가사 도우미도 쓰면서 편하게 살고 있네요. 이게 다 시모 덕분이에요. 시모가 전문가를 써서 세금 문제며 건물 관리까지 깔끔하게 처리해 주셨어요. 강남 아파트 받고 뻐기던 동선에는 시모한테 항의하고 저한테 전화해서 울분을 토하더군요. 자기네보다 4배 더 비싼 건물을 받았다면서 말이죠. 그런데 시모나 전화 딱 잘라 말했어요. 네가 한 게 뭐 있냐? 라고 하면서 말이죠. 얼마나 속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시모도 은근히 입이 무거운 편이어서 몇 년간 거액의 금액이 통장에 들어온 것을 아무에게도 말 안 하고 있었나 봐요. 강남 25억짜리 집 받은 동선에도 시모가 대출받아서 자기네들 아파트 해준 줄 알고 있었더라고요. 어쨌든 동선회와는 발 끊고 살려고요. 아직 시모가 계시기에 인연까지 끊을 순 없겠지만 나중에 시모가 돌아가시면 그땐 정말 죽을 때까지 보고 싶지 않은 부분이에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제가 요즘 열 올리고 있는 건 우리 친엄마 아빠 찾기와 고아원 봉사예요. 고아원들을 돌아다니며 필요한 생필품 다 사가고 어려운 학생들 장학금도 지원해주고 있죠. 고아원에서 그 똘망똘망한 아이들의 눈빛을 볼 때면 마음속으로 피눈물이 나요. 어릴 적 제 처지를 보는 것 같아서 말이죠. 저출생 시대의 아이들은 한 명 한 명 너무 소중한 존재죠. 아무리 가족 없는 고아라도 모두들 원 없이 먹고 편하게 지내며 공부하고 싶은 만큼 할 수 있는 사회가 왔으면 좋겠네요. 저부터 실천할게요. 모두들 행복합시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